일본에 잃어버린 30년 이야기가 나오니까 내년 경제 성장률 1%일 듯한데 23년에 뭐 V자냐 L자냐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IMF 이후 최악의 한 해가 된다 그랬을 때 어떤 점이 같고 어떤 점이 다른지 이 부분을 보시면요, IMF는 외환 위기라고 하죠. 왜 외환 위기가 왔느냐, 요거는 뭐 시작은 비슷해요. 현재와 IMF 때를 비교하면은 시작은 비슷하다. 미국에서 지금 우리나라는 이번에 선제적 금리 인상을 하긴 했지만 미국에서 2022년 3월부터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죠. 그런데 역대급으로 빠르게 올렸다. IMF 때보다 지금은 더 빠르게 올리고 있어요. 그리고 IMF는 1994년부터 미국에서 먼저 금리 인상을 시작했다. 미국에서 금리를 올려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금리 빨리 올리는 거, 저희가 미 연준 회의 내용에 대해서는 긴급 스트리밍을 늘 하고 있죠. 그 이유가 뭐냐? 미국에서 금리를 빨리 올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금리는 물과 반대죠.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데 돈은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흘러가죠. 뭐가? 금리가. 돈이 높은 곳으로 흘러간다. 그 이유는요, 지금 상황을 보시면 돼요. 지금 예금금리가 많이 올라서 현금을 보유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뭐 특판 예금 해가지고 뭐 제한은 있는데 뭐 10% 특판 예금 이런 거 나오면은 막 사람들 가가지고 줄 서서 예금하려고 하죠. 그 이유가 뭐예요? 금리가 높으니까. 금리가 높으니까 예를 들어서 10%짜리 예금이 저기 나왔어요? 그런데 내가 그 자격 요건을 만족을 하고 한꺼번에 많은 돈을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요, 한 5% 금리 주는데 5%도 높긴 하죠 지금은. 근데 거기서 빼가지고 10% 금리에다 넣어요. 왜? 이자가 많으니까. 100만원 넣으면 여기는 105만원 되는데 거긴 110만원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은 금리가 낮은 곳에서 금리가 높은 곳으로 흐른다.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위험한 곳에서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하죠. 특히 시기가 위험해질수록. 그래서요, 지금 막 금리가 올라가고 상황이 불안해지니까 주가가 왜 빠져요? 금리 올라가는데. 주가가 빠지는 이유는요, 안전한 예금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수익률이 나오니까. 그랬을 때 세계적으로 미국만큼 안전한 데가 없죠. 미국만큼 안전한 데가 없다. 그러니까 어디서 돈이 빠지게 됐느냐? 멕시코나 아르헨티나. 여기가 이제 같은 아메리카 대륙에 있으면서 미국 사람들이 이쪽으로 투자를 많이 했었죠. 그런데 여기서 자금이 빠져서 미국 금리가 이 정도 되면은 저런 위험한 나라에 넣어놓는 것보다 안전한 미국에 넣어놓는 게 좋겠다 해서 자금이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나라의 상황은 어떻게 되죠? 위험해지죠. 위험해지니까 경제가 침체가 되고 자금이 빠져나가니까 뭐 기업 뭐 이런 것들, 기업 같은 경우는 외국인 투자도 많이 받는데 요런 것들이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붕괴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그럼 붕괴가 한 번 일어나면 굉장히 심각하죠. 그래서 지금 집값 빠지는 걸 생각해 보시면 어때요? 지금 집값 빠지는 것도요, 너무 빨리 빠진다, 연끌족들이 여력이 없어가지고 그런 것도 있지만요, 심리적인 요인도 아예 없진 않죠. 그러니까 저희가 뭐 심리적인 요인에 대해서 막 비판하고 그러는데 심리적으로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긴 하는데 심리적인 요인뿐만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수요가 들어올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외면을 한다 이런 거죠. 심리적인 요인도 분명히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붕괴가 돼요? 집값이 붕괴가 되는 것처럼 이런 나라들이 붕괴가 돼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떤 심리가 생기느냐? 신흥국들 자금 조금만 빠지니까 위험해지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멕시코, 아르헨티나를 거쳐서 어느 쪽으로 오느냐? 동남아시아로 가죠. 그래서 막 동남아시아가 붕괴가 돼요. 그러니까 동남아시아가 붕괴가 되네? 그러면 거기보다 조금 더 안전하다고 생각한 동아시아도 어떻게 자금 위험한 거 아니야? 동아시아에서 자금이 빠져요. 그래서 당시 외환 보유고가 급격히 빠집니다. 제가 이걸 파일을 만들어 놓은 게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이게 외환 보유액 총 기간 동안에 놓은 건데요. 당시에 보시면은 이게 빨간 기간이 이제 빠지는 기간인데 외환 보유고가
급격히 빠지죠. 그러면서 무슨 일들이 벌어졌냐? 결제가 안 돼요. 어음이. 어음이라는 게 뭐예요? 약속이잖아요. 약속. 언제까지 돈을 지급하겠다. 근데 이 어음이 처리가 안 된다. 이걸 부도라고 하죠. 그런 것처럼 달러가 없어요. 달러가 없으니까 달러를 사야 되는데 당시에 환율이 엄청나게 치솟죠. 환율이 폭등하게 되면요, 외국에서 뭐 사왔어요? 그래서 지급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환율이 1달러당 1,000원에서 갑자기 2,000원으로 폭등을 했다. 그러면요, 아, 내가 외국에다가 한 10억 지급해야지 생각을 했는데, 이게 갑자기 2,000원으로 올라가면서 10억이면 원래는 몇 달러죠? 100만 달러죠. 그러니까 100만 달러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는 20억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적자가 나고 달러는 안 구해지고, 그러니까 어음이 처리가 안 되고, 그러면서 엄청난 그 기업 부도가 많이 일어났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그때 대우 뭐 이런 데가 무너졌죠. 당시에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큰 기업이었죠. 뭐 삼성, 현대, 뭐 대우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래서 뭐 대우뿐만이 아니라 여러 기업들이 부도가 나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우가 부도가 났다. 그러면 여기 뭐 하청도 있을 테고, 뭐 그 다음에 뭐 물품 공급하는 데도 있을 테고, 얘네들이 이제 돈이 자기가 받을 돈들이 있는데 여기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도 연쇄 부도가 나죠. 그러면서 기업들이 부도가 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실직이 증가하죠. 실직이 증가하게 된다는 것 자체가요, 소득이 줄어든다는 이야기죠. 연봉 올리기도 힘들어지고, 실직이 늘어난 사람들은, 실직한 사람들은 아예 연봉이 없어진 거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소비가 감소하죠. 소비가 감소하면은 당연히 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은 좋지 않죠. 그러면 좋지 않으니까 괜찮았던 기업들마저도, 그 시기를 버틸 수 있었던 기업들마저도 매출이 줄고 이러면서 또 부도가 나고, 이런 악순환이 돌게 되죠. 그런데 지금 상황도 매우 비슷하긴 해요. 일단 첫 번째로 기업들이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졌죠. 이번에는 저기 외환 보유고가 없진 않아요. 차이점이라면은 그때는 외환 보유고가 많이 없었지만 지금은 요거 뭐 최근까지 다 한 건 아닌데, 외환 보유고가 빠르게 줄고 있긴 해도요, 정부의 여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거의 이제 개발도상국 수준이었는데, 그래서 뭐였죠? 성장이 굉장히 빨랐죠. 그런데 지금은 성장은 늦은 대신에 갖춰놓은 건 많죠. 그러니까 그때처럼 막 대기업들 막 갑자기 삼성이 부도나고 뭐 현대가 부도나고 뭐 SK가 부도나고 이런 상황은 오지 않을 거다. LG가 부도나고 이런.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오지 않더라도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서 지금 보시면은 좀비 기업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좀비 기업은 금리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 좀비 기업들이라는 것 자체가 매출로 인한 순이익이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좀비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좀비 기업들이 붕괴가 되면은 당연히 힘들어지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집값이 많이 올라갔죠. 그러니까 집값이 많이 올라갔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DSR이 60%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극복을 해요? 맞벌이를 하고 투잡, 쓰리잡 이렇게 막 일하죠. 그래서 겨우겨우 근근히 갚아가고 있죠. 그런데 일자리가 확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되나요? 그러니까 일자리 수요는 엄청나게 많은데, 미국이랑 다르게 일자리 수요는 엄청나게 많은데 일자리 공급은 이런 사람들이 계속 줄이고 있죠. 그러니까 시장에 돈이 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점이 굉장히 지금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죠. 그러니까 막 외화가 없어서, IMF의 가장 큰 문제는 외화가 없어서 급격한 붕괴가 일어났다면 지금은 그런 상황까지 나타날 건 아니다. 다만 이런 완만한 붕괴가 길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차이점은 IMF 때 같은 경우는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성장 중이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성장이 좀 멈췄냐 했을 때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갈 것도 없고, IMF 터지고 나서 우리나라는 성장이 굉장히 힘들어졌다. 그래서 보시면요, 이 전까지 IMF 이전에 한 80년대 보시면은 대기업 연봉이 100이다. 그러면요, 중소기업 연봉은요 95는 받았다. 근데 IMF 인근쯤에 갈 때는요 한 100이다 하면요, 90년대 갔을 땐 그래도 한 80은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2020년쯤 되면은 어떤 상황이 되느냐, 100이면은 40이다. 거의 뭐 이런 수준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뭐 좀 심각하게 보자면, 그래서 1차, 2차, 3차까지 나눴을 때 최하위 쪽으로 가면은 막 이 정도로 많이 차이가 난다. 그러면은 이쪽에서 많이 무너져요. 그때는 이 사람들이 갑자기 실직을 했다면은 지금은
여력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IMF 이후에 우리나라는 성장이 급격하게 되지 않고 이제 다 컸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IMF라는 건 이제 성장통이다. 그러니까 이때는 고등학교 그리고 아직 젊은 상황, 젊은 그대 그거였는데 지금은 젊지 않은 그대인데 잠도 안 깨고 있죠. 정신들을 못 차리고 있다. 그래서요 IMF 때 집값이 떨어졌다가 급격히 회복이 됐다. 요게 가능했던 이유는요. 이때는 거품이라고 볼 수가 없었다. 그때도 집값이 엄청나게 올랐는데요. 성장도 했어요. 그래서 경제가 성장하면서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이때는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라고 말할 수가 있었다. 근데 2000년대 이후에는 뭐예요? 2000년대 이후에는 다 빚으로 쌓은 자산 거품이기 때문에 붕괴가 됐을 때 한 번 붕괴되면 길게 가는 거예요. 그 이후에 거품 붕괴 크게 두 개만 꼽자면 2000년 닷컴 버블, 그 다음에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죠. 그랬을 때 닷컴 버블 터지고 나서 주식이 어떻게 됐어요? 살아나지 않았죠. 한참 좀 침체됐었죠. 글로벌 금융위기 터진 뒤에 집값이 어떻게 됐어요? 수년간 침체됐죠. 그래서 IMF 때는 다시 빠졌다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원동력이 어느 정도 됐다면 이때는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문제는 이제 인구 감소도 심각하죠. 인구 감소가 심각한데 인구 감소가 심각한 게 문제가 아니라요. 고령화가 심해지고 그 다음에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고령화가 늘어나면 부양기가 늘어난다고 그랬죠.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 자체는 경제 활동을 하는 인구들이 줄어든다는 소리죠. 그러면요 부양기가 늘어나면 일단 뭐 정부에서 대책을 세워야 될 테고 우리나라는 노후 대비도 잘 안 돼 있는 나라이고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에 집착을 하는 건데요. 세금이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비소비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세금이 안 늘더라도 상황이 그렇게 돼가고 있죠.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요 IMF 때랑 비교를 해봤을 때 현재 상황이 예를 들어 경제 붕괴가 IMF 때보다 심할 것이냐. 근데 경제 붕괴는 IMF 때만큼 심하려면요 진짜 나라 무너져야 돼요. 우리나라가 그 정도까지 겪으면 이제는 더 이상 딛고 일어날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언제가 더 심각했냐라고 하면은 이때가 더 심각하다. 그런데요 자산 붕괴는 IMF 때보다 지금이 심각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소득 성장이 IMF 때가 더 좋고 그 다음에 대출 규모 그 다음에 금리 민감도 이런 것들은 IMF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심각하다. 이렇게 보시면은 IMF 때는 진짜로 막 일자리가 없어지고 먹고 살기 힘들어서 죽어난다. 이거라면요 지금 같은 경우는 뭐 물론 IMF 때처럼 일자리가 많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고 좀비 기업들이나 혹은 뭐 자영업자들 이런 쪽이 많이 침체가 되고 있기 때문에요.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 같은 곳에서 굉장히 일자리 구하기가 힘들어지겠죠. 투잡, 쓰리잡도 앞으로 더 힘들어질 테고 경쟁자들은 많이 늘어나고 그런데 진짜 막 대기업이 무너져서 막 우르르 연쇄 디폴트가 일어난다. 우리나라는 저희가 뭐 중국의 연쇄 디폴트는 경고하긴 했지만 우리나라는 뭐 건설사나 이쪽 건설업이나 이런 쪽 중개업이나 이런 쪽 아니면 연쇄 디폴트가 일어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일단은 빚이 많죠. 빚이 많아서 빚이 10억 있는 사람이랑 1억 있는 사람은요 금리 1% 올라갈 때 느끼는 게 달라요. 그런데 경제 성장은 이제 침체가 됐죠. 경제 성장은 침체가 됐는데 이게 뭐 1%대 침체라고 하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2% 3% 많이 좀 활성화되면 3%까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이상은 힘들죠 이제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은 그때는 진짜로 경제가 성장하면서 자산이 늘었기 때문에 경제가 무너지면 자산이 무너졌다면 지금은요 경제가 성장해서 자산이 올라간 게 아니라 경제 성장은 미미하고 소득 상승도 미미하고 물가 상승도 화폐 가치 하락도 미미한데 빚을 늘렸죠. 저금리로 인해서 빚을 엄청나게 늘려서 거품을 쌓았기 때문에요. 빚이 터지기 시작하면은 거품 붕괴가 굉장히 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본이 90년대에 빚이 한번 붕괴가 됐죠. 그래서 요건 한번 보죠. 자, 미국부터 볼게요. 미국 지금 막 빚 엄청 늘었다가 이제 빠지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실질적으로 미국 빚이 최대일 때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였다. 그리고요. 일본도 한번 봅시다. 자, 일본도 보시면요. 이때 붕괴가 되긴 했는데 부채가 잘 붕괴가 안 되고 되게 길게 갔죠. 유지가 되다가 되게 길게 가다 빠졌잖아요. 이러면서 경제가 붕괴가 된 거예요. 그러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쌓이긴 했지만
그때만큼은 안 나오고 있죠. 고점 때만큼은.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런 침체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소리가요. 그 일본처럼 막 아직도 사람들이 많이 그 버블에 미쳐 있어요. 인구는 감소되는데 빚은 못 갚고. 미국이야 그리고 우리가 짱이다 해가지고 좀 뭐 그게 가능한데 일본이나 우리나라는 그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지금도 집값은 붕괴되는데 부채가 빠지고 있지가 않아요. 부채가 생각보다 집값 붕괴에 비해서 부채가 안 빠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가장 차이점이라면은 그때는 성장 여력이 있었다면은 지금은 성장 여력이 그렇게 생겨나지가 않고 있다. 빚이 너무 많고 우리나라는 이미 성장할 만큼 성장해서. 그러니까 결국엔 양극화가요. 길게 보면 안 좋아요. 길게 보면 부자들한테는 안 좋다. 짧게 보면 좋죠. 아, 나 저 사람들 돈 빨아가지고 되게 잘 살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길게 보면 어때요? 쟤들이 결국엔 내 걸 사줘야 되는데. 내가 기업을 만들고. 결국에는 경제 활동이 돌아가야지 돈이 도는 거고, 그래야지 그 돈이 이제 자산시장에도 흘러 들어오는데, 뭐 금리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흘러 들어오는 건데요. 경제 활동이 안 돌게 되면요. 경기가 굉장히 침체가 돼요. 그게 장기화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내수가 안 돌아가면요.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져요. 저성장에다가 지금 그러려면 이제 인구도 늘어나고 그러면서 성장 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성장 동력도 많이 사라졌다. 그런데 자산거품 빚으로 너무 많이 쌓였다. 그래서 저 가계부채가 붕괴가 돼서 빨리 붕괴되면 빨리 살아날 수 있고요. 대신에 그만큼 자산시장 폭락은 굉장히 심각해지겠죠. 빨리 붕괴 안 되고 버틴다. 버티면 버틸수록 더 위험해진다. 그런데 DSR이 적용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굉장히 버블을 늘리기도 쉽지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